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제 그 민주노총 불평등 해법책 6번째 강좌로,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임금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목에서 많은 그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임금주도 성장은 주체가 노동이다 하는 것이 제 강의의 기본적인 테마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뭐 경제학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학도 아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다는 주장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비전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 담론이 이해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역사인데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아주 확실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아주 그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종의 경제학,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경제와 관련된 분야인 거시경제학의 족보입니다. 경제학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학과에서 이제 이른바 주류경제학으로 해서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점선이 있는데요. 이 점선 왼쪽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좌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양쪽에 걸친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케인스가 그렇습니다. 케인스를 보시면 케인스에서 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한쪽은 오른쪽으로 와서 신고전학파 종합, 그 다음에 그게 약한 새 케인스 학파 이렇게 이어지죠. 케인지안 우파입니다. 그리고 저 케인스에서 왼쪽, 이쪽 점선의 왼쪽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케임브리지 학파, 이제 포스트 케인스 학파 이어지는, 요게 지금 케인지안 좌파가 되겠습니다. 케임브리지 학파는 이제 포스트 케인스 학파와 같은 이제 학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마르크스가 이제 저기 왼쪽에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또 한 명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 칼레츠키가 있습니다. 칼레츠키의 화살표를 쭉 따라오면 포스트 케인스 학파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포스트 케인스 학파는 기본적으로 케인스 전통이랑 칼레츠키 전통이 이제 만나는 부분에 있고요. 칼레츠키 전통은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을 이제 놓고 보시면 압도적인 이제 그 경제학계에서의 영향력은 사실은 이쪽 오른쪽에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 보면은 이를테면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향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이 약한 새 케인스 학파, 이쪽 분들이 주로 이제 재정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대단히 진취적인 목소리를 내시죠. 반면에 이제 이쪽 세고전 학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의 케인스 학파 사람들은 한 목소리를 같이 낼 수도 있어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같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의 역사에서 그럼 어디에서 그러면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느냐? 뭐 보는 사람마다 뭐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경제학이 태동하던 가장 초기에부터 그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이 사실은 엄청난 그 거장들이죠. 그 둘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리카도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른바 그 유효 수요 부족에 따른 공황은 있을 수 없다. 반면에 멜더스는 유효 수요 부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 부족이란 건 뭐냐면 생산 능력에 비해 사람들의 구매력이 부족해서 소비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멜더스하고 리카도의 이 시기의 논쟁은 어땠을까요? 결과가? 리카도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멜더스는 소수파 같은 입장으로 전락이 됐고요. 그렇지만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같은 내용의 논쟁이 다시 있었습니다. 케인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더 피구라는 사람 사이의 논쟁이었고요. 피구는 리카도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이고
케인스는 말하자면 멜더스랑 연결된 사람인데요. 그 논쟁에서는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그 100년, 한 세기 만에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주류 경제학의 거시경제, 국민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바로 거기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멜더스와 케인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사실은 만성적으로 유효수요 부족에 처할 수 있다. 왜 유효수요 부족에 처할 수 있냐? 불평등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 때문에 자본주의가 경제 변동과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오래된 논쟁,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된 것이다. 케인스 일반 이론을 이제 보면 케인스는 거시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첫 번째는 완전 고용의 달성, 두 번째는 평등한 분배. 그 두 가지가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투자의 사회화, 두 번째, 불로소득 계층의 안락사. 이 두 가지를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를 했어요. 투자의 사회화에 대해서 케인스가 다른 일반 이론 말고 다른 이제 논문에서 언급했던 거에 따르면 전체 한 국민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투자의 4분의 3 정도까지는 국가가 투자를 수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어차피 자본가 애들은 수지타산 감안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고용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국가가 해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 불로소득 계층의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케인스가 썼던 말은 이제 금리 생활자 계층의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자산 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이제 생산적이지 않은 계급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준에서 자신의 자산 가치가 보존되는 수준에서만 이제 그걸 이제 이득을 봐야지 지나치면 곤란하다. 그래서 안락사라는 표현 상당히 무서운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대단히 불온한 사상으로 이제 케인스 경제학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칼레츠키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케인스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으면서도 훨씬 더 계급을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은 계급 간 불평등이다. 그래서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노동이 가져갈 몫을 제대로 못 가져가면서 불평등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가들은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런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완전 고용을 실현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은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감시하고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에 그걸 놓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실업은 어떤 현상이냐? 계급 대립에 기초한 현상이다. 결국은 실업이라는 걸 완전하게 해소 못할 것이고 그 계급 투쟁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어떤 사상적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이 그러면 실제로 실현된 적이 있냐? 진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기는 했냐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1950년대, 60년대, 1973년까지의 자본주의 황금기 시절이 바로 저희 같은 케인지안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실제로 임금주도 성장이 실현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이 시기에 분배와 관련된 측면을 보면 다른 시대랑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친노동적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그것이 노동 생산성의 개선, 이윤 증가로 이어지면서 노동과 자본이 다 윈윈하는 그런 흐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조금 이제 아주 표준적인 서양 경제사와 관련된 이제 그 국내 소개된 책 양동유 교수님 책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이제 여기 자본주의 시기별로 그 체제의 특징을 이제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황금기 쪽을 보시면 1950년부터 1973년 황금기를 보시면 이때 정부 정책의 입장이 뭐냐면 완전 고용 우선입니다. 이 시기를 빼고 다른 어떤 시기에도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고 그래서 실업을
정부가 의식적으로 그냥 감수를 해요. 실업률을 조절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시기에만 유독 완전 고용을 우선시합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행태를 보시면 어떤 시대에도 항상 임금 하방 신축성,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노조 약화 뭐 이런 얘기인데 요 시기에만 강한 노조, 임금 하방 경직성은 임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와 같은 자본주의 황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주도 성장의 패턴이 나타났다는 건 사실은 저희만 해석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도 이 황금기적인 특징들은 분명히 다른 시대와는 다른 성장의 메커니즘이 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비전은 그럼 뭐냐? 80년대입니다, 그게.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교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칼레츠키의 그 생각을 이어받은 그걸 경제 모형으로 이제 수리적인 모형으로 만든 칼레츠키안 모형이라고 하는 게 80년대에 이제 확립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임금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만큼 실질 임금이 발맞춰서 올라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경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침체가 나타난다. 침체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계급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소득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질 임금이 노동 생산성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커질 텐데요. 노동의 몫이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자본가들도 좋다. 왜? 국민소득 전체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이윤의 몫 자체는 줄어들지만 그러나 이윤율로 따져보면 오히려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윤 몫은 줄어들지만 이윤율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윤 몫이라는 표현하고 이윤율이라는 표현이 정의가 정확하게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윤 몫은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경제의 기본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 스톡 규모 분의 이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본 입장에서는 이윤율이 높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임금주도 성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을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유리하고 자본 세력도 사실은 이윤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냐면 자본 세력을 포위할 수 있습니다. 자본 세력을 포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물질적 토대가 존재한다. 임금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본을 제외한 모두가 좋고 그리고 자본도 이윤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을 소수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전략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집단적 노사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배 몫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 중요하고 그리고 입법 정치 영역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책화하고 그리고 투쟁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반을 확보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체제 전환일 수도 있다. 물론 점진적인 것이고 불연속적인 게 아니니까. 물론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의 기초는 조직운동이겠죠. 논쟁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대단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 당시 뭐 아시다시피 석유파동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자본주의 위기를 둘러싸고 진보 진영 안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어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이 시기 이제 케인지안 좌파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케인지안 좌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 열린 모델들을 만들었어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에다가 넣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진짜 이 나라가 그 이윤 압박설로 설명될 수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임금주도 성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나라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실증적인 분석에 이제 오히려 집중을 하고 이론적인 것보다요. 그런 식으로 이 이론의 발전이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그래서 분배가 변하잖아요. 한 나라의 소득 분배가 변할 때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좀 더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할 때 그게 경제의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면 그런 나라는 임금주도입니다. 반대로 노동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분배가 변할 때 그것 때문에 그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이윤주도인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ILO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나라들 대상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금주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물론 ILO에서 연구한 결과로도 임금주도라고 나왔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모든 이 실증 분석에서는 딱 연구 하나 빼고 나머지 모든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는 임금주도 체제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국제적으로 공인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됐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주도 성장론의 주장은 뭐냐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실증 분석했더니 그 나라가 임금주도 체제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는 친노동적인 분배 정책을 해야 맞다. 친자본적인 분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임금주도 성장론을 국제적으로 공인한 사례는 언제였냐면 2010년입니다. 근데 UN 산하 기구인 웅크타드에서 임금주도 성장을 국제사회에 추천했어요. 그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힘들 때였는데 우리한테 다른 대안도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자 하면서 웅크타드에서 제안한 게 임금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정책들을 그럼 제안했는지를 보겠습니다. ILO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거를 대중에게 알린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나왔던 책인데요. 제목도 이제 웨이지 레드 그로우스라고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서 이제 라부아 앤 슈타케머 두 명의 경제학자가 제안했던 정책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첫 번째, 1차 분배와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분배에 대한 정책도 있습니다. 1차 분배는 말 그대로 노동시장에서 노동과 자본 사이에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강화한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들. 그 다음에 단체교섭 제도를 강화한다. 단체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봅니다. 소득분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임금주도 성장론자들은 단체교섭의 제도화, 그리고 이를테면 조직률의 상승, 그 다음에 협약 적용률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차 분배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정부 지출, 이전 지출, 공적 이전이라든가 조세를 통해서 이제 그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임금주도 성장론에서는 복지국가의 강화, 실제로 황금기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복지국가가 강화된 역사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국가의 강화를 주장하고 물론 이제 그 일환으로 실업급여의 확충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2014년도에는 이제 또 이제 그 역시 같은 이제 케인지안 좌파의 저자인 오슬렘 오나란인데요. 슈타케모의 부인입니다. 오슬렘 오나란은 이제 2014년 논문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정책을. 첫 번째는 라부아 슈타케모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1차 분배 정책이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재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조직률 제고, 교섭구조 개선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최고임금 도입 부분이 있고 노동시간 단축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분배 정책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부아랑 생각이 비슷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완결된 정책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 정책이나 산업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를 뭐로 삼아야 되느냐?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을 제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아까 황금기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재규제. 금융 규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금융 부분을 그냥 놔둬버리면 걔네들이 결국 다 주주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단기 이윤 실현에 혈안이 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노동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재규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투자 확대 같은 공공투자 확대도 이미 앞에서 케인즈 이야기하면서 나왔죠. 결국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령이 그럼 뭐냐? 본령이 뭐냐? 임금주도 성장의 본령이 뭐냐? 노동계급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적 정치적 개입 방안이 있으면 그게 다 임금주도 성장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경제 분배 구조에서 자본 몫이 노동 몫으로 되찾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핵심은 뭐냐? 자본을 견제하는 사회적 대항력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계급 내부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하고 노동 계급에 기반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임금주도 성장의 본령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단체 교섭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단체 교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득 분배를 결정합니다. 소득 분배는 한 나라의 유효 수요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게 한 나라의 성장과 자본 축적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구조와 양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게 그런 포용적인 바람직한 그런 고용관계냐. 어떤 그 고용관계, 노사관계가 임금주도 성장이랑 잘 조응하는 거냐. 파란색으로 제가 그 하이라이트 해놓은 건데요. 초기업 교섭, 그러니까 복수 사용자 대상 교섭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가 중앙화될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말하자면은 중앙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협약 적용률 수준이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 아시다시피 조직률보다 겨우 몇 % 높습니다. 협약 적용률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의 적용 범위가 교섭 당사자한테만 국한되지 않고 효력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나라의 노사관계는 포용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포용적인 노사관계가 임금주도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노동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분절화가 심해지고 우리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술 진보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노동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이 강화돼서 노동시장 제도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사라진 것 뿐이고 실제로는 자본주의 초기에도 이미 존재했던 노동 형태입니다. 뭐냐면 노동의 힘이 너무 약하고 자본의 힘이 굉장히 강하면 나타나는 현상.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자본은 지불하려고 합니다. 대기 시간을 주지 않아요. 대기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본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그리고 그 자본이 무책임하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결과가 플랫폼 노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임금주도 성장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 재규제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임금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은 내수 기반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실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접근법을 취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목표를 최대 고용의 유지로 바꿀 것을 임금주도 성장론은 제안합니다. 아울러 임금주도 성장론은 재정정책, 국가의 재정정책은 기능적 재정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능적 재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좀 더 긴 기간 동안 국가 채무를 늘릴 수도 있겠고
재정 적자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앞에서 이미 케인즈가 설파한 바와 같이 공공투자 확대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뭐가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공공부문 자체가 커져야 합니다. 공적 소유 지배 구조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간 산업을 비롯해가지고 아울러 이제 이런 공공부문의 확대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탄소 중립과 같은 산업 전환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을 임하기 위해서는 그걸 시장한테 맡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말하자면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중앙화된 단체 교섭을 제도화함으로써 우리 거기에 정부가 일종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임금을 지원하면서 물가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접근법이 타당하지 않나. 과거의 소득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금융정책, 협동조합이라든가 공공은행과 같은 공공의 이해에 복무하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건전성 규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녹색 전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그런 부문으로 대출 신용자원이 배분될 수 있게 그렇게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론이 생각하는 금융정책의 방향입니다. 임금주도 성장은 주체가 명확합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주체입니다. 목표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 내부적으로도 분배를 개선하고 노동과 자본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목표입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연속 강좌에서 앞에서 다루었을 다른 주제들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경제학 이론에 기반한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어떤 단일한 정책, 단일한 제도로 구성된 게 아니고요. 중장기에 걸쳐서 한 경제의 체질을, 한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어떤 일종의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면 종합예술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 정책들이 배열되고 그것들이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기여하는 그런 정책 조합을 사고하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기본소득, 소득기반 사회보험, 보유서 등등 여러 가지 단일한 대안들이 많이 거론이 됐겠습니다만 임금주도 성장론은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하나의 구성 요소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를테면 기본소득도 임금주도 성장론에서 고민해가지고 이게 노동의 어떤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기본소득도 임금주도 성장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갖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체가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식의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도 반드시 주체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역할과 이해와 요구가 그 운동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높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고민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 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조직운동에 있다 생각하고 우리 노조 조직률이 40%, 50%, 6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 사회는 크게 변화가 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임금주도 성장론이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ILO나 웅크타드의 이제 목소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실 직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요. 신자유주의로는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제기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인구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어떤 특정한 한 나라에서 이게 실행을 하고 말고 이렇게 따지기 곤란한 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황금기 자본주의도 서구 자본주의 체제 전체적인 하나의 패러다임이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저희 같은 포스트케인지안들은 글로벌하게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개별적인 요소들만으로 가지고 임금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어떤 변화, 체제 전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실행해야 될 거냐 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 현실에 맞춰서 할 거냐 하는 거는 그런 이제 지적하셨던 그런 한국 현실의 독특한 부분들이 잘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주체 역량이고, 저는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임금주도 성장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한다. 저는 이런 표현을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상에서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고 투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제인 거지, 임금주도 성장론을 실현하는 게 과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지금 제가 발제를 드린 요 생각의 체계,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 패러다임 자체는 그 노동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복지의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어떤 변혁의 지향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부분은 약하지만, 이거는 점진적인 사회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아니냐.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름을 고집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수자 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론은 한국 경제가 임금주도 체제로 판명이 됐다고 하면, 통계적인 추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우리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적 토대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연합을 구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그런 조건을 볼 때에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자본을 소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처음부터 되게 모순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말이 되냐. 최저임금 올려야 되는데 최저임금 올리면 누가 제일 이거 뒤집어 쓰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제 구조개혁이라고 말하는 그 과제로 나아가지 못하면 완전히 그 영세 자영업자들만 힘들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지 않냐. 정치적인 기반이 안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많이 들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저는 약간 모순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식, 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그 취약점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텅 비어 있다는 점. 그래서 정치적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 저는 그런 데 있지 않았나,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 나라의 통계적 분석을 해가지고 봤더니 임금주도 체제예요. 근데 이제 자본이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한테 소득 분배를 많이 안 해주면 국민 경제 전체로 볼 때 수요가 살아나질 않으니까 이게 이윤이 많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뭘 했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수출주도 성장으로 밀어붙였어요. 독일 같은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반대로 부채주도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랑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싸게 이렇게 그 대출을 받아서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윤의 원천, 이윤을 만들어내는 수요의 원천이 됐고요. 독일 같은 나라는 아예 그냥 대놓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자기 나라 제조업자들이 이렇게 챙겨온 거죠. 그것의 한계가 드러난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 자체가 금융 부문에서 발생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아울러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해서 어떤 나라는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고
어떤 날은 무역수지 흑자가 엄청나고 그런 식의 불균형이 있었다는 거. 아울러 가장 근저에는 불평등이 깔려 있었다는 거.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이제 뭐 아까 이를테면 ILO나 뭐 이런 데서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보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근데 부채주도 성장, 그 다음에 수출주도 성장 어느 하나만 된다고 보통 이렇게 논문에서는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경제를 가만히 보면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수출주도 성장하고 한편에서는 부채주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윤을 만들어낼 수요의 원천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분배를 잘했으면 되는 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하고 있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가계부채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요 상황에서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또 다른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방식의 축적을 계속해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우리가 대안을 던진다고 하면 그때는 임금주도 성장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은 이제 듭니다. 노동 기본권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교섭 우리 그 기업별 교섭 관련해서 이제 복수 노조 허용하면서 또 교섭 창구 단일화한 이 시스템 그리고 그 단체 결사의 자유는 사실 인정하는데 단체 행동과 관련해 가지고 제약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스워요. 임금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노동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무슨 뭐 대학 대입을 준비하는 애가 유치원 시험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 노동 기본권 이슈가 일단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된 이슈. 그래서 이제 초기업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정부에서 고민해야 한다. 사실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에 일자리위원회였나요? 거기서 이제 뭐 자기들이 추진할 과제로 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 없는 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약속했던 것만 잘 지켜도 엄청나게 진보적인 정부라는 평가를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운동 주체적인 관점에서는 조직률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단체 교섭 제도가 개선이 되면은 그 협약의 적용 범위 같은 것들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대단히 좀 중요하게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노조를 만들어가는 지금 기간이잖아요. 그 흐름은 계속해서 저는 가야 한다고 보고 그러면서 단체 교섭 제도 같은 것들을 개선해서 위에서도 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뭐 임금은 그렇게 싸워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만 구조개혁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개별 정책의 시도는 다 좌절되고 말 수 있다. 구조개혁의 물꼬를 터서 원청과 공공부문의 사용자 책임성 강화하고 가맹 본부의 그런 이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를테면 가맹 점주나 그 다음에 하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대를 대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일종의 노동권과 비슷한 접근법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보완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